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방금 본인이 하신 말씀도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요양원 서류에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 내 얼굴 앞에서 삿대질하며 고함을 치는 저 여자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제 손을 잡으며 평생 어머니처럼 모시겠다던 그 참한 며느리 수진이가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30억짜리 내 아파트를 통째로 삼키려는 뱀 같은 동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참 복도 많다고들 했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홀몸으로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내 서울 하늘 아래 4명이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 남겼으니 이제 남은 생은 꽃길만 걸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부러워했지요. 나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 손마디가 비틀어지고 무릎 연골이 다 닳도록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버틴 이유가 오로지 내 자식, 내 아들놈 하나 잘 먹이고 잘 입히기 위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헌신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거대한 덫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며느리 수진이는 처음 집에 왔을 때 참해 보였습니다. 조용조용하고 숫기도 없어서 내가 뭐라 한마디 하면 얼굴부터 붉히던 아이였지요. 아들은 그런 수진이를 끔찍이도 아꼈고 저 역시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니 내 딸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며느리가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게 진심 어린 효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 큰 집으로 옮기자는 제안도 아들 내외의 편의를 위해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명의요? 당연히 내 자식 명의로 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지요.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저놈들 것인데 미리 줘서 기 살려주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이자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합가를 하고 1년이 지나자 수진이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식탁 위 반찬 투정으로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제가 거실에 나와 있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기색을 역력히 내비쳤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좀 쉬세요. 거실에 먼지 날려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그저 내가 늙어서 예민한 거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면서 저를 안방에 가둬두다시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친구들이 불편해한다는 게 이유였지요. 30억 아파트를 내어주고 저는 제 집에서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주방 뒤편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응, 이제 거의 다 됐어. 노인네가 요즘 깜빡깜빡한다고 아들한테 밑밥 다 깔아놨거든.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요양원 보내는 건 일도 아니야. 그 아파트 팔고 남은 돈 우리가 다 챙길 수 있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는 노인네는 명백히 저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제 등에 꽂히는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사지가 멀쩡하고 정신도 맑은데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려는 거대한 음모가 내 집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조력자는 다름 아닌 제가 믿었던 이웃집 사람이자 수진이의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역할을 나누어 저를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둔 적도 없는 물건을 찾아내라고 다그치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며 아들 앞에서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들놈요? 제 자식은 이미 며느리의 혀끝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자꾸 왜 그래? 수진이가 엄마 걱정해서 하는 소리잖아. 검사 한번 받아보자니까? 아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구석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며 이들은 나를 인간이 아닌 돈다발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시장통에서 잔뼈가 굵은 이 노인네가 단순히 당하고만 있을 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이라는 감옥에 가두려 설계하는 동안 저 역시 그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감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탐내는 내 재산, 그 욕심이 결국 그들 자신을 어떻게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될지,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차디찬 시멘트 벽 안에서 어떤 눈물을 흘리게 될지 저는 이미 모든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의 통화 내용 중에 들렸던 의문의 이름 하나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 실장한테 연락해. 그 서류만 완벽하면 끝이니까. 박 실장이라는 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꾸미는 완벽한 서류가 무엇인지 파헤치기 위해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방 안에서 울고만 있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어둠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올 덫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어미의 분노가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지 이제부터 하나씩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고부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괴물이 된 자들을 어떻게 법과 지혜로 심판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지금은 세상 빛을 보지 못하는 곳에 갇혀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어머니, 제가 아까 국 끓여 놓으시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냄비를 태우세요?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켠 적도 없거니와 며느리는 나에게 국을 끓여달라는 말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가보니 냄비는 시커멓게 타서 매캐한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제 상태가 심각하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며느리의 치밀한 연극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내 정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즉 가스라이팅을 통해 나를 치매 환자로 확정 짓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곳곳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분명 침대 옆 탁자에 둔 돋보기 안경이 냉장고 냉동실 안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내 가방 안에서는 내가 본 적도 없는 아들의 비상금 봉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마다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이제 도둑질까지 하시는 거예요? 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아들은 점점 지쳐갔고 저를 보는 눈빛에는 슬픔보다 짜증과 경멸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타인이 심어놓은 거짓에 속아 제 어미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걸 보는 심정은 살아있는 채로 가슴이 도려나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을 더 바짝 차렸습니다. 며느리가 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잠든 척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는 제 방 서랍을 뒤지더니 제 인감도장의 위치를 확인하고는 비열하게 미소 짓더군요. 그리고 거실로 나가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님, 네. 인감은 확보됐어요. 증여 서류는 준비됐나요? 노인네가 제정신일 때 도장 찍은 걸로 해야 나중에 탈이 없으니까요. 아니요, 남편은 걱정 마세요. 제가 적당히 구워 삶아놨어요. 박 실장. 다시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잠든 사이 조용히 거실로 나와 그녀의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평소 그녀가 자주 쓰던 숫자들을 조합해 운 좋게 잠금을 풀 수 있었습니다. 통화 목록 상단에 있는 박 실장의 번호를 제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며느리 몰래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시장통에서 30년을 버티며 맺어온 인맥들을 가동할 때가 온 것이죠. 예전에 제 밑에서 배달 일을 돕다가 지금은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는 광식이에게 그 번호를 넘겼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좀 알아봐라. 그리고 우리 집 며느리가 누굴 만나는지도 샅샅이 뒤져. 사흘 뒤 광식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실장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 사채업자와 결탁해 노인들의 재산을 전문적으로 갈취하는 질 나쁜 브로커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며느리 수진이가 그 박 실장에게 수억 원의 도박빚을 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신한 척 명품 가방 하나 욕심내지 않던 며느리가 사실은 밤마다 사설 카지노를 드나드는 도박 중독자였던 겁니다. 아파트 명의를 가져간 것만으로는 부족해 남은 현금 자산까지 몽땅 털어 빚을 갚고 해외로 도망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지만 지금 울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광식이를 통해 박 실장과 며느리가 만나는 현장을 촬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꾸미는 증여 서류가 사실은 제 전 재산을 박 실장의 유령회사로 빼돌리는 계약서라는 증거도 하나둘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믿었겠지요. 제가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가 건네는 약을 먹는 척하면서 뒤로 뱉어내는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날씨도 좋은데 우리 아들이 갈까요? 가기 전에 여기 서류에 확인 도장 하나만 찍어주세요. 어머니 아파트 세금 문제 때문에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리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서늘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양원으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제 재산을 포기한다는 그 악마의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힘없이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내가 고생이 많다. 내가 도장 찍어주면 우리 좋은 데 가는 거지? 며느리는 신이 나서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훑어보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광식이가 보내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준비 끝났습니다. 박 실장 지금 우리 쪽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힘차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장은 제 인감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광식이를 통해 정교하게 위조된 나중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가짜 도장이었죠. 며느리는 그것도 모른 채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이제 편안한 곳으로 모실게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 앞에 검은색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설 요양원 직원들이 제 팔을 붙잡으려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은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야 짐을 벗었다는 해방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이 제 가슴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며느리는 창밖으로 손까지 흔들며 배웅하더군요. 하지만 수진아, 너는 몰랐을 거야. 그 구급차가 향하는 곳은 내가 갈 요양원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법적인 감옥에 입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구급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신복 광식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구급차가 출발하고 10분 뒤 며느리의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을 겁니다. 박 실장에게서 온 다급한 전화였겠죠. 수진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인감이 가짜라고. 경찰이 들이닥쳤어. 저는 달리는 차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남은 인생 편히 쉬세요. 30억 아파트는 제가 좋은 곳에 요긴하게 잘 쓸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멀어지는 구급차를 향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던 며느리 수진이의 얼굴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마 수진이는 지금쯤 집으로 들어가 아들놈과 샴페인이라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며느리가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장통에서 30년을 생선 대가리 쳐가며 돈을 모은 이 노인네가 겨우 그까짓 연극에 속아 순순히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움직일 리 없다는 사실을요. 구급차가 큰 길로 들어서자마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광식이가 백미러로 저와 눈을 맞추며 씩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기 그만하셔도 됩니다. 뒤에 따라오던 놈들 따돌렸어요. 저는 구부정하게 굽히고 있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입가에 묻은 침을 닦아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쓸쓸한 요양원이 아니라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깔끔한 변호사 사무실 앞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미리 약속해둔 임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젊은 여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수진이가 결혼 전 도박판을 전전할 때 함께 어울렸던 소위 말하는 도박 빚동기 미니였습니다. 수진이는 미니가 이미 외국으로 도망친 줄 알고 있었겠지만 저는 광식이를 통해 그녀의 행방을 진작에 파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수진이가 저지른 악행과 현재의 상황을 알리며 한 가지 제안을 했지요. 내 빚을 탕감해주고 새 삶을 살게 해줄 테니 수진이의 그 더러운 과거를 증언해라. 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이의 실체를 낱낱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단순한 도박 중독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혼 전에도 재력가 노인들을 타겟으로 삼아 접근한 뒤 가스라이팅을 통해 재산을 갈취했던 전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한 노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시장통 큰손으로 불리는 제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접근한 전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저는 녹음기를 켜고 그녀의 진술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이 녹음기는 나중에 며느리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매장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집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가 찍어준 가짜 도장이 찍힌 서류를 들고 박 실장에게 달려갔던 수진이는 은행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을 테니까요. 이 도장은 등록된 인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는 현재 본인 확인 절차 문제로 출금이 동결되었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타기 직전 이미 변호사를 통해 제 모든 자산에 대해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과 동시에 자산 동결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을 빼가려면 제가 진짜 치매라는 법적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지금 제 발로 변호사 사무실을 활보하고 있으니 그 계획은 시작부터 어긋난 셈이지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내 아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요양원에 쳐넣으려 했던 그 악랄한 년과 그 일당들을
진짜 감옥에 가두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희를 대동하고 박 실장의 사무실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진이와 박 실장이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 박 실장, 서류 제대로 준비한 거 맞아? 왜 도장이 가짜라고 나와? 수진이의 고함이 들려왔고 박 실장은 당황하며 그녀의 뺨을 갈겼습니다. 이 멍청한 년아, 노인네한테 속은 줄도 모르고 경찰 뜨기 전에 일단 피해. 그들의 분열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탐욕으로 뭉친 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서로의 등에 칼을 꽂는 법이지요. 저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시작이야. 내가 나를 위해 예약했다는 그 요양원 방보다 훨씬 더 좁고 차가운 방을 내가 이미 예약해뒀단다. 저는 광식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광식아, 이제 2단계 들어간다. 그 박 실장이라는 놈이 관리하는 사설 도박장 위치, 경찰에 제보해. 그리고 수진이 친정 식구들이라고 사기치고 다니는 그 가짜 가족들 정체도 다 까발려. 자기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계좌를 동결하셨다니? 그 노인네 지금 요양원 가고 있잖아. 아들의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며느리 수진이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건네준 출금 거부 서류를 갈기갈기 찢으며 수진이는 소리를 질렀지요. 하지만 아들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며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우기던 아내의 말이 하나둘 어긋나기 시작하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의구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들에게 미리 준비해둔 소포 하나를 보냈거든요. 그 안에는 며느리가 밤마다 도박장에서 칩을 쌓아두고 깔깔거리며 웃는 사진들과 박 실장과 모의하며 아들을 멍청한 짐꾼이라 비하하는 통화 녹취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번호가 아닌 광식이의 번호로 전화를 건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예요. 엄마 지금 어디 있어요? 나 방금 소포 받았어. 수진이가 정말 그런 여자였어? 나한테는 우리 엄마 치료비로 쓴다고 내 퇴직금까지 가져갔는데. 아들의 울먹이는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단호해야 했습니다. 아들아, 울지 마라. 내가 정신을 차려야 우리 집안을 살린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서 수진이가 금고를 열지 못하게 막아. 내가 곧 갈 테니까.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 자식이 비록 어리석었으나 제 손으로 그 악마 같은 년을 몰아낼 기회 말입니다. 한편 수진이는 박 실장에게 독촉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도박 빚을 갚지 않으면 수진이의 장기라도 팔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수진이는 결국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바로 아들을 인질 삼아 저를 협박하기로 한 것이죠. 어머니, 아들 살리고 싶으면 지금 당장 그 동결 풀고 현금 10억 준비해서 나와요. 안 그러면 당신 아들 평생 불구가 될 줄 알아. 수진이는 아들이 이미 제 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집에 들어온 아들을 방에 가두고 칼을 휘두르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 참하고 조신하던 며느리의 얼굴은 온데간데였고 욕심에 눈이 먼 괴물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광식이를 통해 그 집안 곳곳에 이미 몰래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해 두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변호사와 경찰들을 대동한 채 차 안에서 태블릿 PC로 그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아들을 위협하며
제 욕설을 퍼붓는 모습,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노인네만 오면 바로 처리하고 해외로 따자고 공모하는 모든 장면이 경찰의 체증 자료로 실시간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설계한 완벽한 현행범의 조건이었습니다. 단순 사기나 절도가 아니라 특수 협박 및 감금죄까지 더해 그년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준비를 마친 것이죠. 어머니, 도착했어요?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집 앞 골목에서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나 여기 있다. 돈도 준비했으니 아들 내보내라. 수진이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현관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과도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신호를 보내자 숨어있던 경찰들이 번개같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칼 버려. 수진이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박 실장 역시 같은 시각 광식이가 제보한 도박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에 끌려나가면서도 수진이는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나를 속여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나를 가두려던 그 요양원 방보다 지금 내가 갈 그곳이 훨씬 더 춥고 외로울 거다. 평생 그 안에서 내가 지은 죄를 곱씹으며 살아라. 아들은 무너져 내린 채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제 어미를 몰라보고 뱀 같은 여자를 품었던 제 어리석음을 탓하며 말이죠. 저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렀지만 이제라도 제 자식을 지옥에서 꺼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 수진이의 비명 섞인 목소리는 내 고막을 찢는 듯 했습니다.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당신 아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아파트 팔아서 반 나눠 갖기로 한 서류, 그이가 직접 사인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변의 모든 공기가 희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 헛소리예요. 제발 믿지 마세요. 라고 절규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의심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내 목숨보다 아끼던 내 자식이 내 뱃속에서 10달을 품어 키운 내 아들이 정말로 그 악마 같은 년과 손을 잡고 애미를 요양원에 쳐넣으려 했을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광식이가 건네준 또 다른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아들의 또 다른 계좌 내역과 수진이가 말한 비밀 계약서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광식이가 며느리의 뒷조사를 하던 중 발견한 차마 나에게는 바로 보여주지 못하고 망설였던 마지막 패였지요. 서류를 훑어내려가던 제 눈이 멈춘 곳에는 아들의 정자체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지 능력 상실 시 모든 재산권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귀속되며 아파트는 즉시 매각한다. 그 아래에는 매각 대금 중 5억 원을 아들의 개인 빚을 갚는데 우선 사용한다는 특약 조항까지 붙어 있더군요. 아들놈은 사업을 한답시고 제 몰래 사채를 끌어다 썼고 그 빚에 허덕이다 결국 마누라의 검은 제안에 영혼을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며느리야 남이라 치지만 아들은 제 전부였습니다.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에 절어 살면서도 아들놈 교복만큼은 제일 비싼 걸로 해 입혔고 남들 다 가는 대학 못 보낼까봐 밤잠 설쳐가며 일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취조실 밖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제 곁으로 다가오지도 못하고 저만치 서서 땅바닥만 보고 있더군요. 그 비겁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자식이라 해서 예외는 없다고. 오히려 내 자식이기에 더 혹독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아들아, 나 좀 보자. 제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미 감정의 바닥을 쳤기에 나올 수 있는 차가운 평온함이었지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 근처 한적한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사본을 아들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아들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땐 사채업자들이 죽인다고 협박해서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엄마를 진짜 요양원에 보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서류만. 아들의 변명은 구차하고 역겨웠습니다. 서류만 찍어주면 나머지는 며느리가 알아서 할 텐데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태도가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수진이랑 똑같다.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재산을 뜯어먹으려는 기생충일 뿐이야. 경찰에 내 서명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제 너도 내 마누라랑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할 거다. 아들은 경악하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제가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저까지 감옥 가면 엄마 혼자 어떡하려고요. 아들의 그 뻔뻔한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워서 애미를 팔아먹은 자식을 곁에 두라는 건가요? 저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습니다. 우리 아들에 대한 고소 취하 절대 없습니다. 법대로 엄격하게 처벌받게 하세요. 사태는 며느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아들을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져 형량을 낮춰보려 했지만 제가 이미 아들의 사채 빚을 갚아주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아들이 저지른 경제적 범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게 만들었거든요. 며느리와 아들은 이제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서로를 짐승처럼 핥히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시켰잖아. 내가 사인했잖아. 그들의 추악한 다툼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경찰서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지만 제 마음만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수의 끝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탐냈던 내 30억 아파트, 그리고 그들이 내 집이라 믿었던 그 공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남았으니까요. 저는 다시 광식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광식아, 아파트 매물로 내놔라.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며느리랑 아들 짐들, 몽땅 다 꺼내서 쓰레기장에 버려.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저는 제 인생에서 그들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구치소에 수감된 지 일주일. 집안은 적막하다 못해 시릴 정도였습니다. 30억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여기서 웃고 떠들던 그 가식적인 목소리들이 환청처럼 들려오더군요. 하지만 저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광식이가 가져온 정보에 따르면 며느리 수진이와 박 실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벼랑 끝에 몰린 쥐새끼들처럼 더 악랄한 도끼를 품고 있었지요. 어머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 실장 윗선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수진이가 감옥 안에서 박 실장을 통해 외부로 쪽지를 보냈답니다. 광식이가 내민 사진 속에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은밀하게 전달된 작은 종이 조각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 조각에 적힌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인네만 없으면 상속은 아들 목. 아들은 형량이 낮으니 금방 나온다. 사고사로 위장해라. 며느리는 자신이 감옥에 가더라도 저만 사라지면 제 모든 재산이 남편인 제 아들에게 상속될 것이라는 점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는 있지만 며느리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대신 아들을 무죄나 집행유예로 빼내어 재산을 가로채려는 마지막 도박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내 자식이 애미를 죽여서라도 돈을 챙기길 바라는 그 여자의 집념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저는 즉시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을 이동시켰습니다. 30억이라는 거금은 이제 현금이 아닌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공익신탁과 철저한 법적 장치 속으로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을 비웠습니다. 그들이 제가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다고 믿게 한 채 저는 광식이와 함께 조용한 시골의 한 농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적을 유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미끼였지요. 저는 일부러 변호사를 통해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져 홀로 아파트에 머물며 요양 중이다라는 소문을 흘렸습니다. 박 실장의 하수들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어느 비 내리는 밤 정막을 깨고 아파트 현관문 도어락이 조심스럽게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미리 설치해둔 고성능 CCTV 화면에는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성 둘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와 거침없이 안방으로 향하더군요. 그리고 침대 위 사람 형체로 꾸며놓은 이불 더미를 향해 날카로운 흉기를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조명이 켜지며 매복하고 있던 경찰들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살인미수 현행범. 박 실장의 지시를 받고 저를 처리하려던 전문 청부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검거 소식은 구치소에 있던 수진이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수진이를 마주하기 위해서였죠. 접견실 유리창 너머로 본 수진이는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그녀의 눈에 경악과 공포가 서렸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보낸 쪽지 잘 봤다. 나를 죽여서 아들한테 재산을 주려고. 미안하지만 내 재산은 이미 단 한 푼도 내 아들에게 가지 않도록 조치해뒀단다.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은 사회에 기부되도록 법적 절차를 마쳤어. 수진이는 발악하며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당신 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놓으라고. 내 돈 내놓으라고. 저는 그런 그녀를 가엾다는 듯 쳐다보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도 곧 내 곁으로 올 거다. 그가 관리하던 차명 계좌와 장부들, 내가 이미 검찰에 넘겼거든. 너희가 꿈꾸던 그 돈의 제국은 이제 끝났어.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짐은 아직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공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고 있지만 제 아들이 정말로 며느리의 살인 모의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들과의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7단계 대본 들어갑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아들의 결백을 믿고 싶었던 애미의 마지막 희망이 처참히 깨지는 순간과 아들조차 몰랐던 그만의 비밀 금고 속 충격적인 진실을 다룹니다. 제7단계 아들의 비밀 금고와 열쇠, 너만은 아니길 바랐다. BGM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날카롭고 낮은 현악기 소리. 구치소 접견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주한 아들은 초췌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초점 없는 눈동자, 그는 저를 보자마자 유리창에 이마를 짓지으며 통곡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수진이가 엄마를 해치려 했다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전 그냥 돈이 급해서 서류에 이름만 빌려준 것 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 눈물은 너무나 간절해 보였고 애미인 제 마음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래, 내 자식이 그 정도 괴물은 아니겠지. 마누라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어리석은 짓을 한 거겠지.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아파트 짐을 정리하던 광식이가 건네준 작은 열쇠 하나가 제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열쇠는 아들이 평소에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했던 서재 깊숙한 곳 낡은 책상 다리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광식이가 찾아낸 그 열쇠가 가리키는 곳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한 사설 대여 금고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곳을 향했습니다. 아니길,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기도하며 금고를 열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수십 장의 생명보험 가입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나, 수익자는 전부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가입 시기는 며느리와 합가하기 훨씬 전부터였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에서 발견된 낡은 일기장 하나. 그건 아들의 필체로 적힌 치밀한 계획서였습니다. 노인네는 생각보다 즐기다. 시장통에서 구름깡 때문인지 약을 조금씩 타도 눈치를 채는 것 같다. 수진이를 이용해 치매로 몰아가는 게 가장 깔끔하다. 만약 실패하면 사고사뿐이다. 보험금 15억이면 모든 빚을 갚고도 남는다. 며느리 수진이는 아들에게 이용당한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아들은 한술 더 떠 제 목숨값을 계산하며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금고 앞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은 칼에 베인 상처였지만 아들의 배신은 영혼이 불타 없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내가 생선을 팔아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낸 내 새끼가 애미의 목에 매일 조금씩 독을 타고 있었다니요. 제가 가끔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어지러웠던 게 노안이 아니라 아들이 매일 아침 건네던 건강 음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구토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기장과 보험 서류들을 챙겨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그 서류들을 내밀었을 때 형사조차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어머니, 이건 단순한 재산 갈취가 아닙니다. 존속 살해 예비 음모입니다. 아드님, 이번에는 정말로 빠져나가기 힘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애미로서의 자비는 끝났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괴물을 내 손으로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제가 세상에 남길 마지막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울지도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에게 그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더 이상 변명도 나오지 않는지 아들은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는 수진이를 탓했지? 하지만 내가 가장 나쁜 놈이다. 너는 내 애미의 사랑을 무기로 삼아 내 심장에 칼을 꽂았어. 이제 너에게 줄 내 재산도 내 용서도 없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들은 유리창을 깨부술 듯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고부 갈등을 넘어선 추악한 가족 범죄로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파트, 그리고 남은 모든 돈을 이용해 그들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법적 그물을 더 촘촘히 짤 것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이가 내 뒤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고요? 구치소 접견실에서 담당 형사로부터 아들의 비밀 금고와 일기장 내용을 전해 들은 수진이는 실성한 듯 웃어댔습니다. 자기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을 가로채는 판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은 아들이 설계한 살인 계획의 바람잡이이자 총대를 맬 희생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며느리의 분노는 이제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제 남편인 아들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탐욕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로 자술서를 다시 썼습니다. 아들이 시어머니의 국에 매일 조금씩 타넣으라며 건넸던 의문의 가루, 사고사를 위장하기 위해 사전 답사를 다녀왔던 장소들, 그리고 아들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지시를 낱낱이 풀어버렸습니다. 혼자서는 안 죽어. 그 인간도 지옥 끝까지 끌고 갈 거야. 며느리의 자백은 아들에게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아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결혼 전 신분을 세탁하고 노인들을 등쳐먹었던 과거 사례들을 경찰에 넘기며 서로를 짐승처럼 물어뜯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가장 잔혹한 적이 되어 서로의 목줄을 죄는 광경을 보며 저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지옥이 멀리 있지 않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이 유치장에서 서로를 파멸시키는 동안 저는 홀로 아파트 거실에 서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30억? 누군가에게는 평생 꿈도 못 꿀 거금이고 내 자식에게는 애미를 죽여서라도 갖고 싶었던 그 돈. 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저들을 위해 남겨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대동해 무연고 독거노인 지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 전액과 제 모든 현금 자산은 제가 죽은 뒤가 아니라 지금 즉시 재단으로 귀속되도록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 기어들어올 단 한 평의 땅도 단 한 장의 지폐도 남겨두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제가 신경 쓴 부분은 참교육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수감된 구치소에 특별한 영치품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립한 재단의 정관 사본과 아파트가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장을 동봉했지요.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30억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쓰일 거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가두려 했으니 나는 너희가 나올 세상에서 너희의 자리를 영원히 지워버렸다. 반값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나라에서 주는 공짜 밥 오랫동안 먹게 될 테니까. 광식이를 통해 전해 들은 그들의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아들은 등기부 등본을 붙잡고 통곡하다 못해 실신했고 며느리는 재단 정관을 갈기갈기 찢으며 발광을 했다더군요. 자신들이 애미를 죽여서라도 갖고 싶었던 그 거대한 자산이 정작 자신들은 구경도 못할 남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돈 때문에 애미를 버린 자들에게 돈이 사라진 세상만큼 가혹한 형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 모든 판을 짜고 며느리를 조종했던 박 실장입니다. 그는 며느리와 아들이 구속되자마자 꼬리를 자르고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마쳤지요. 알겠습니다. 제9단계 대본 들어갑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해외 도피를 꿈꾸던 박 실장의 몰락과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마주하게 된 처절한 현실을 다룹니다.
제9단계 공항 출국장에 놓인 군단. 박 실장, 내가 갈 곳은 지옥뿐이다. BGM 웅장하면서도 긴박한 오케스트라 사운드. 박 실장은 자신이 아주 영리하다고 믿었을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유치장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사이 미리 준비해둔 위조 여권과 현금 다발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으니까요. 그는 비행기 표를 손에 쥐고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게이트를 통과하려는 찰나 그의 앞길을 막아선 것은 제복 입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시장통에서 잔뼈가 굵은 내 오랜 동료들, 노인 군단이었지요. 수십 년간 시장 바닥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장사해온 내 친구들이 박 실장을 애워싸고 그가 든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당황한 박 실장이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평생 무거운 짐을 나르며 단련된 그들의 소나기를 벗어날 순 없었습니다. 어이, 박 실장. 노인네들 돈 뜯어먹고 사는 게 취미라며? 우리가 오늘 너 아주 특별한 곳으로 모시러 왔다. 광식이가 그 뒤에서 나타나 박 실장의 손목에 차갑고 묵직한 수갑을 채웠습니다. 사실 저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박 실장이 그동안 사기를 쳤던 다른 피해 노인들을 수소문에 모았습니다. 그가 가로챈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어떤 차명 계좌를 썼는지 증거를 수집한 건 공권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노인들이었지요. 박 실장이 믿었던 해외 도피용 비밀 자금은 이미 제가 고용한 해킹 전문가와 금융 전문가들에 의해 경로가 차단되었고 그가 든 가방 속엔 현금 대신 제가 시장에서 팔던 썩은 생선 대가리들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공항 바닥에 엎드려 비명을 지르는 동안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박 실장이 검거되자 며느리 수진이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박 실장이 밖에서 손을 써 자신을 빼내줄 거라 믿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수십 년의 징역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제가 설립한 재단의 법적 허점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어떻게든 제 재산의 일부라도 유류분으로 받아낼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저는 마지막 선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돈이 아닌 그보다 훨씬 무겁고 아픈 기억의 소포였습니다. 아들에게 전달된 소포 안에는 그가 기대했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대신 낡고 냄새나는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상자는 제가 30년 전 아들놈 학비를 벌기 위해 생선을 담아 나르던 그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 썼던 일기장과 제가 시장통에서 주워온 떨이, 사과를 맛있게 먹던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제가 직접 쓴 마지막 편지를 넣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상자 안의 생선 비린내를 기억하느냐? 이 비린내가 내 대학 등록금이 되었고 내 결혼 자금이 되었단다. 너는 이 비린내가 싫어서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 했지만 정작 내 영혼은 그 썩은 생선보다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구나. 소식을 전해준 교도관에 따르면 아들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일기장을 찢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돌아갈 수 없는 시절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끝내 돈을 손에 넣지 못했다는 광기에 가까운 분노였겠지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비로소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내 자식이라 믿었던 그 남자는 이미 30억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들이 아닌
세상에 남겨진 수많은 나 같은 노인들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세워진 재단은 벌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제 집처럼 머물며 서로를 돌보는 공간. 그곳의 이름은 생선 비린내 쉼터라고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냄새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해온 가장 거룩한 냄새였으니까요. 저는 그곳의 첫 번째 입주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30억 아파트 거실보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있는 그곳이 훨씬 더 아늑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30억 아파트 소동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고 저 또한 그 사이 머리가 하얗게 센 진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세운 생선 비린내 쉼터는 이제 수백 명의 노인이 서로를 의지하는 안식처가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그 쉼터 정문 앞에 2명의 초라한 남녀가 나타났습니다. 10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갓 출소한 제 아들과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며느리는 도박빚과 수감 스트레스로 한쪽 다리를 절었고 아들은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며 연신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갈 곳도 돈도 받아주는 사람도 없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은 결국 애미인 제가 있는 이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발치에 넙죽 엎드려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걷어주세요. 길바닥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10년 전 저를 요양원에 쳐넣으려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구걸하는 짐승 같은 모습만 남았더군요. 저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걷어주마. 하지만 공짜는 없다. 이곳의 규칙을 따른다면 말이다. 저는 그들에게 쉼터에 가장 낮고 힘든 일을 맡겼습니다. 바로 치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노인들의 기저귀를 갈고 매일 수백 인분의 식재료를 손질하며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묻히는 일이었지요. 아들은 자신이 애미에게 하려 했던 가스라이팅의 대가를, 며느리는 자신이 노인들을 등쳐먹었던 탐욕의 대가를 이제는 진짜 몸으로 때우며 갚아야 했습니다. 가장 잔혹한 형벌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쉼터 뒷마당에 있는 작은 컨테이너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장치를 통해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이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의 등에 칼을 꽂으려 했던 두 사람이 좁은 방 안에서 매일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야 하는 형벌. 아들은 며느리를 보며 자신의 인생을 망친 요부라 저주하고 며느리는 아들을 보며 무능한 살인 미수범이라 침을 뱉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헤어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 서로를 갉아먹으며 사는 그 지옥. 그것이 제가 설계한 최후의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들이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마당을 쓰는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봅니다. 그들은 제가 30억 아파트보다 더 큰 것을 가졌음을 이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저는 당당한 인생과 수많은 이웃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반면 그들은 그토록 원했던 돈을 쫓다가 자신들의 영혼과 미래를 모두 잃어버렸지요. 가끔 아들이 제 방 앞을 지나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지만 제 마음에는 더 이상 단 한 방울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들아, 이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어머니 곁이다. 이제 죽을 때까지 이 비린내를 맡으며 내 죄를 씻거라.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70대 노인네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보셨나요?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 사랑을 짓밟는 자식에게는 부모 또한 가장 무서운 심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지키는 힘이고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꿰뚫어보는 해안입니다. 이제 저는 홀가분하게 제 남은 인생을 즐기려 합니다. 비린내 나는 손으로 벌어들인 돈을 비린내 나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쓰고 저녁이면 시원한 막걸리 한 잔에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도 밖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며 헐떡이고 있겠지요. 여러분, 절대 참지 마세요. 무시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대한 소감을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